이 책을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의 자산 증식 속도는 분명 차이가 날 것이며 주식 가격이 높니 낮니 하는 수많은 매체의 소음 속에서 주식을 바라보는 명확한 인사이트를 이 책을 통해 갖출 수 있다면 어떠실까요?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절대 한국 증시의 종말기가 아니며 한국 증시와 완벽히 연동되는 명확한 지표를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책 한 권으로 내 계좌를 안정적으로 불리고 더 나아가 지킬 수 있다면 여의도 제갈량이라고 불리는 김효진님의 이번 저서 사라지는 돈, 살아남는 돈, 불어나는 돈을 읽어볼 가치는 충분할 것입니다. 이 책이 말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번 상승장은 역대급이라는 점, 그리고 이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쫄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역대급 상승장, 고점 신호. 사실 이 두 가지 주제는 뻔하고 지겨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역대급 상승장이다 라는 것이 단순히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서다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 책은 그 안에 숨겨진 더 큰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들으시면 이번 상승장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많은 매체에서 이제 끝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영상으로 흔들리지 않는 고점 신호 판단 기준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상이 좋아도 책을 따라갈 순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책을 매수와 보유, 탐독을 적극 추천드리며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 증시 탈출은 지능순. 저자는 홀대받던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지부터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이걸 알아야 이번 상승장이 왜 역대급 상승장인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반도체 수요 증가로는 우리나라의 역대급 성장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과연 지금의 역대급 성장의 배경은 무엇이며 그게 얼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자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코스피는 암울했다. 인구 절벽, 성장률 하락, 대한민국의 엔진이 수명을 다했다는 성고가 곳곳에서 들렸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한국 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말했고 개미들은 서둘러 서학 개미의 길을 택했다. 2. 환희와 그림자. 모든 비관론을 비웃기라도 하듯 코스피는 전고점을 갈아치우며 8천이라는 낯선 고지에 깃발을 꽂았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리 많지 서늘하다. 환희의 함성 뒤편에 정체 모를 그림자가 다가오는 듯하다. 3. 도약일까? 절벽일까?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한국 경제 망한다더니 이번 상승은 진짜 실력에 기반한 도약일까? 아니면 벼랑 끝에선 마지막 발악일까? 자, 저자의 의심 어린 시선은 우리의 공감을 자아내기 충분할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이 파티의 시작인지 아니면 끝인지를 이 책에서는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그 뒤에 숨은 그림자는 과연 무엇일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4.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 트럼프의 당선은 의외였다. 하지만 영국의 유력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의 당선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고 말했다. 즉, 전 세계에 이미 흐르고 있던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트럼프라는 인물의 당선으로 터져나온 것이다. 이는 우리가 누려온 자유주의 질서가 수명을 다했다는 증거였다. 저자는 트럼프의 당선을 세계 무역 환경의 변화에서 찾습니다. 과거의 고성장의 시기에서는 자율무역으로도 서로의 이익을 끌어내기 충분했습니다. 모두가 이익을 보는
구조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저성장의 시대에서는 자율적인 무역으로만 서로 이익을 보는 구조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저성장으로 전 세계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니까 관세 규제, 수입 규제, 자국 산업 보호, 일자리 우선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이유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5. 수출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 2025년도까지 한국 증시는 만성적 저평가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그리고 본질적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명줄이자 밥줄인 수출에 숨어 있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의 수출 성장률은 매년 평균 18%씩 상승했다. 하지만 이후인 2008년부터 2018년도까지 한국의 수출 성장률은 0%. 세계는 한국의 성장이 멈추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저자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도 역시나 수출 성장 멈춤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인구 감소 세계 1위 타이틀, 갇혀버린 수출, 따라서 한국의 저평가는 오해가 아니라 되려 사실이며 이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재현이라는 공포까지 불러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저자는 강조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의 코스피는 저평가 구간을 박차고 8천을 달성합니다. 도대체 한국에 무슨 변화가 있었기에 전 세계의 평가가 달라진 것일까요? 저자는 이를 기술 몰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6. 기술 몰빵. 저성장 시대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은 이어졌다. 그리고 찾은 해답은 생산성, 즉 기술력에 있었다. 생산량은 노동, 자본, 기술력, 이 세 가지 지표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노동과 자본은 한정되어 있고 심지어 노동력, 즉 인구는 하루가 다르게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력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했기에 전 세계는 기술력 향상에 전념했고 그 결과가 바로 AI였다. 사실 AI 기술력은 10년 이전부터도 존재했다. 하지만 과거는 고성장의 시대였기에 AI와 같은 파괴적인 기술에 사활을 걸 필요가 없었다. 적당히 공장을 늘리고 사람을 더 뽑으면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AI뿐만 아니라 우주 프로젝트 역시 저성장 타파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전 세계는 지금 시험대에 놓여 있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성장의 돌파구를 찾느냐의 문제이다. 7. 국가 패권. 이제는 연산력에서 나온다. 이제 21세기 국가 패권은 핵미사일 같은 군사력이 아니라 연산력에서 나온다고 본다. 누가 가장 좋은 칩을 얼마나 확보하여 압도적인 데이터 처리 능력을 보유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예를 들어 전쟁이 벌어졌을 때 AI가 수천 대의 드론을 동시에 제어하고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미사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요격하려면 엄청난 연산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신약을 개발하거나 자율주행을 완성하거나 새로운 AI를 만드는 것도 결국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계산하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연산력이라는 단어가 아직은 어색하고 낯설겠지만 앞으로 우리는 이 연산력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자주 마주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컴퓨터의 속도를 넘어 국가가 보유한 지능의 총량과 미래를 설계하는 근육의 크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AI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단순하다. 연산력 경쟁에 밀리는 순간 미국의 기술을 비싼 값에 빌려 써야 하는
기술 식민지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다. 문제는 이 거대한 공룡, 미국과 중국의 싸움 한복판에 우리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미국의 반도체 핵심 공급망으로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중국에게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기술 경쟁국이자 파트너이다. 8. 살아남는 돈. 이전까지 세계화는 싼 곳에서 만들어 가져오면 되는 시대였다. 하지만 지금은 국경이 폐쇄되고 공급망이 끊기면 돈이 있어도 물건을 못 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즉, 비싸더라도 제대로 내 손에 들어오는 물건의 가치가 가격보다 중요해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조업 전반이 고르게 발달한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방산, 전력기계와 관련해서는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이며 이 5개의 산업은 앞으로 돈이 몰릴 핵심 전략 산업이 될 것이다. 자, 저자는 예전의 제조업은 단순히 다른 나라에 맡기면 될 문제였지만 지금은 안보와 맞물려서 믿을 수 있는 나라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배척하고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전에는 중국에 맡겨서 받으면 되는데 너무 제조업에 의존을 하게 되면 중국이 그때부터 제품 못 줘 라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비싸게 주더라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한 것이고 낙점을 받은 게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죠. 9. 불어나는 돈. 과거 닷컴 버블과 다르게 현재의 AI 혁신은 실제 수익성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가벼운 무료 모델부터 시작해 유료 버전 전환, 전문가 수준의 지능에서는 높은 프리미엄을 붙이고 있다. 과거 소프트웨어는 한번 사서 무제한으로 쓰는 패키지 형태였다. 하지만 지금의 생성형 AI는 쓸 때마다 서버 비용이 발생하는 사용량의 경제를 따른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단어 조각인 토큰 단위로 쪼개져서 계산이 된다. 이렇게 계산된 토큰으로 헤비 유저를 걸러내어 더 비싼 기업용 요금제로 밀어올리는 필터가 작용한다. 쓴 만큼 내고 할증까지 붙는 수도세, 전기세처럼 지능 역시 사용량에 비례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토큰 경제라고 부른다. 과거와 다르게 지금의 AI 혁신은 돈이 된다. 하지만 여러 나라가 AI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더 있다. 바로 승자 독식 구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가장 똑똑한 모델 하나를 원하지 두 번째로 똑똑한 모델을 굳이 돈을 내고 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AI 빅테크들, 즉 하이퍼스케일러들은 투자를 멈출 수 없다. 그들은 더 강력한 모델을 수용하기 위해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그들은 연산을 위한 메모리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쓸어 담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핵심 길목에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자리 잡고 있다. 자, 지금까지의 저자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성장 시대라는 거죠.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AI와 연산력은 생산성을 극대화할 핵심 키이며 이는 미사일보다도 더 강력한 국가 존폐를 쥐고 있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미국이 지금 현재 1위 국가잖아요. 1위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연산력을 압도적인 격차를 벌리면서 앞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1등 기업을 역전하기 위해서라도 AI와 연산력을 더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미사일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
전투기와 항공모함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로 국가 순위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연산력, 데이터 센터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성능 높은 GPU를 가지고 있느냐로 국가의 순위가 결정이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자, 승자 독식 구조는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적 차원에서라도 GPU와 데이터 센터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메모리 반도체를 쓸어 담고 있는 거죠.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많이 확보하는 자가 살아남는 생존의 문제다라는 거죠.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글로벌 성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감이 오실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책을 읽으면서 면밀히 고민하신 분과 단순히 그렇구나 하시는 분들의 차이는 극명히 갈릴 것이기 때문이죠. 책을 읽어보시면 더더욱 실감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왜 AI 그리고 반도체가 중요한지 알았으니 앞으로 이 AI 사이클이 언제 끝날지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저자는 중요한 기준을 책에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0. 버블인가요? 고점 예측법. 코스피 8000의 숫자를 두고 많은 이가 지금 버블인가요? 를 묻는다. 이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버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다. 하지만 미리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다. 실제 주가 차트를 길게 느려보면 하락하는 기간은 전체의 30%도 채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버블이라고 경고한 뒤에 오히려 주가가 더 가파르게 솟구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지표는 바로 수출 데이터이다. 실제로 과거 한국의 수출액과 주가 지수는 놀라울 정도로 쌍둥이처럼 비슷하게 움직여왔다. 지금 내가 걱정하는 건 현재 수출 데이터보다 주가가 너무 앞서 나간 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지금 성장은 반도체가 주도하는 성장이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은 필연적으로 사이클을 만들어낸다. 전망이 좋아 주문이 쏟아지면 기업들은 투자를 대폭 늘린다. 하지만 거대한 공장이 완공되어 실제 제품이 쏟아져 나올 때의 업황이 어떨지는 아무도 장담 못한다. 그래서 반도체의 기세를 이어받아 수출 엔진을 함께 돌려줄 다음 주자가 절실하다. 조선, 자동차, 배터리 같은 산업들이 동반 호조를 보이며 바통을 이어받아 준다면 이 레이스는 훨씬 더 길게 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하는 것은 수출이 꺾이는 시점이다. 만약 수출이라는 엔진이 꺼진다면 이때가 그동안 번 돈을 잘 챙겨야 할 타이밍이다. 자, 여러분들 위 자료를 보시면 수출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인데요. 정말 보시면 파란색 선이 수출액 지수고요. 빨간색 선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정말 거의 똑같이 연동이 되어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수출 데이터가 꺾일 때가 이번 역대급 시장의 종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수출 데이터라고 하면 어색해하고 찾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수출 데이터를 정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인데요. 구글에서 산업통상부라고 해서 검색을 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가신 다음에 알림, 뉴스 클릭, 보도, 참고 자료 클릭, 그리고 분류해서 보도 자료를 클릭하시고요. 기간에서는 3개월 클릭, 구분에서는 수출이라고 기입하신 다음에 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매월 1일에 발행되는
수출입 동향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보고서 내용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페이지는 맨 앞의 두 줄입니다. 보시면 총괄 부분에 이런 식으로 나오죠. 2026년 6월 수출입 동향 총괄. 26년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했다 라는 걸 봐도 전년보다 지금 수출이 더 늘어나고 있구나 라고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요 표가 나옵니다. 요 표가 오히려 더 보기가 좋을 수도 있겠죠. 26년 1, 2, 3, 4, 5, 6까지 수출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보시면 매월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상반기에 비해서 26년 상반기 수출이 더 늘어난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지표가 꺾였다. 수출이 예전만큼 늘어나지 않고 예전에 비해서 늘어나는 값이 줄어든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했다라고 하면 그때야말로 돈을 회수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월 1일이죠. 한 달에 한 번 이 보고서를 잠깐 들여다보는 것으로 주가의 고점을 알 수 있다면 단 몇 분의 확인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 책을 읽어볼 가치는 충분하겠죠. 11. 확실히 수익을 지키는 안전장치. 유동성, 즉 시장에 풀린 돈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 주식을 더 사줄 사람들이 없다면 주가는 더 오르지 못한다. 하지만 유동성 한계에도 주도주는 계속 오른다. 쏠림 현상 때문이다. 만약 대장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한다면 이는 대표적인 쏠림 현상이다. 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지만 사실 파티의 막은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1999년 12월에서 2000년 3월 사이로 돌아가 보자. 당시 시장의 돈이 모두 고갈되자 1999년 말부터 중소형주는 이미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도 시스코나 인텔 같은 대장주들은 수직 상승을 보여주었다. 버블 붕괴 직전인 1999년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시스코와 인텔의 주가는 수직 상승했고 200%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었다. 미국 나스닥 지수도 단 3개월 만에 40%가 폭주했다. 반면 같은 시기 다우존스 지수는 마이너스 11%, S&P 500은 마이너스 1.6%를 기록했다. 나스닥은 정점을 향해 갔지만 다른 지수는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즉, 나스닥이 다른 모든 곳의 돈을 빨아들이며 최후의 상승세를 연출한 것이다. 돈은 냉정하다. 가장 확실한 곳으로 모이고 사이클 막판으로 갈수록 그 영역은 무섭게 좁아진다. 하지만 강세장의 후반부로 갈수록 대장주를 사라는 말은 더 사실이 된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자. 쏠림이 가속화될수록 그 끝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지금 버블이 시작이 아니라 이제 끝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딱 그렇기 때문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상승하는데 다른 종목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닷컴 버블 때 당시 대장주였던 시스코의 차트와 다우지수의 차트를 비교해보면 좀 더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해당 자료는 1995년부터 2011년도까지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1995년부터 2011년도까지 다우지수하고 시스코의 주가를 겹쳐 놓은 겁니다. 보시면 시스코의 주가가 수직 상승하는 동안에 다우지수도 함께 상승을 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C스코어가 완전히 고점을 찍었을 때 다우지수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다우지수가 전고점을 계속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왔고 C스코어도 함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차이점이 다우존스 지수가 더 이상 전고점 돌파를 못하면서 옆으로 꽤 긴 기간 횡보할 때 C스코어가 고점을 찍고 버블이 붕괴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지표가 바로 수출액과 코스피 차트입니다. 왜냐하면 책에 나온 다양한 자료보다도 이 자료가 가장 연동성이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수출액이 더 이상 절대값이 늘어나지 않고 횡보한다, 아니면 수출액이 급격하게 꺾인다 라고 하면 그때가 주가의 고점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저자 역시나 수출이 정체됐을 때 수출액이 점점 줄어든다 라고 하면 그때가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뺄 때다라는 것이고, 자, 지금은 여러분들 어떤가요? 수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출의 절대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주식시장의 종말기다라고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을 읽어보시고 이제 앞으로 매월 초마다 산업통상부의 요 자료를 간단하게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유튜브나 매체에서 이제 끝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혼란스러운 잡음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다. 오늘 영상의 여러분들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자, 이 책의 저자 김유진 님은 유튜브에서도 자주 만나볼 수 있는 유명한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어떤 분들은 책 말고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영상으로 볼 때보다 책으로 읽을 때 더 깊게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하면서 자신의 투자를 되돌아보고 계획을 할 수 있기에 책으로 오늘 내용을 다시금 접해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에는 5가지 성공 명언이 나오는데요. 첫째, 지금 포기하면 그만큼 다시 시작해야 한다. 멈춘 시간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 다시 메워야 할 빚으로 남는다. 둘째, 버티는 건 재능이 아니라 스스로 내리는 선택이다. 끝까지 가는 사람은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단지 중간에 멈추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다. 격차를 만드는 건 재능보다 지속이다. 셋째, 지금 힘든 건 틀린 방향이라서가 아니라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쉬운 길이었다면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넘쳤을 것이다. 버티기 힘들다는 건 쉽게 오지 못하는 구간에 서 있다는 뜻이다. 넷째, 아무도 안 보는 지금 이 순간이 진짜 승부다. 반복하는 시간, 아무도 안 보는 시간, 혼자 묵묵히 쌓아온 시간에 승부가 결정된다. 다섯,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격차가 쌓이는 순간이다. 여기서 멈추면 다시 처음이다. 여기서 한 번 더 가면 판이 바뀐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시간만 쓰이고 결과는 미미하다. 하지만 그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축적된다. 임계점을 넘는 순간 갑자기 폭발한다. 결국 버티는 놈이 다 가져간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운을 기다리는 게 아니다. 확률을 계속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일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진다. 600억을 벌고 은퇴한 침착캣님의 영상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했습니다. 내 돈이 다 저기가 있다고 말이죠.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결국 버틴 자가 다 가져간 것 아닐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건 능력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요. 즉, 다 가지기 위해서는 버텨야 하고
버티는 건 그저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버티기로 마음 먹으시고 실제로 버티고 계신가요? 제가 장담컨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분명 버티기로 결심하고 실천하고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버티기로 선택한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지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버티시면 분명 다 가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부자의 서원 채널은 여러분이 다 가지시는 그날까지 항상 응원드리고 도움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